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납니다. 한미 간 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118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한 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무역협상단이 오늘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무역협상단과의 만남 시작됐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리 협상단을 만난다고 예고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 40분 현재 만남이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백악관에서 열리는 연설을 진행 중이어서 이 연설이 끝나고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 전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회동 소식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후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그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자신은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협상단은 오늘 새벽 0시, 현지 시간으로는 30일 오전 11시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틀 협상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릴 최종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전날 협상과 마찬가지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구 부총리와 협상에 처음 배석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야 한다고 우리 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연이틀 협상을 통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하고 백악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관세율은 물론 대미 투자액 등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변경된 바 있죠.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무역 대표단과의 회동이 성사된 만큼 최종 합의안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의 50%, 인도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중국과는 공정한 합의를 하게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인상이 이미 시작됐다며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던 인도의 25%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물론 한국과 캐나다 등 다른 무역 협상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다목적 카드인 셈입니다. India w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hey had won 175% and higher than that. You know, there's another higher one is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원료를 제외한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run objectiv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을 신중히 평가하고 위험을 검토하겠다며 기준 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5차례 연속 금리가 동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검토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파도에 맞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 불발 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명의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브라질 정부의 대화 제안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대거 수입하는 커피와 쇠고기, 오렌지 주스 등의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미국인들에게 부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에게 당당히 협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파견된 최고위 당국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투톱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 주요 인사를 만나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언을 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망을 통해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의 당당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어려운 협의인 건 알지만 5,200만 국민의 대표로 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인 조선 분야 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또한 협의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랄지 2차 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미는 정부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는 개별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란 건데 민관 투트랙 협상 내용은 공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의 민감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섰다며 15%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미국이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국가라며 동맹국의 국민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상 압력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일입니다. 동맹이 할 짓은 아닌데 이러한 행태는
깡패입니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입니다. 쌀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소고기 역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민감한 정치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국내 반발을 지렛대 삼아 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워 접점을 찾아가던 관세 협상이 한 달 넘게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관세 15%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건데 야 4당은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받아쳤습니다.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던 한덕수와 같은 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협상팀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농축산물을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 등 디테일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중복에는 그 이름값을 하듯 낮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울은 7월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요. 올 6월과 7월에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한복 더위의 정점 중복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은 여전히 푹푹 찌는 가마솥입니다. 극한 폭염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열치열. 유명 삼계탕집은 일찍부터 긴 줄로 붐빕니다.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중복에도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가평과 서울 금천구, 정선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고 남부지방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심한 폭염은 당분간 더 이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도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은 이미 7월에 역대급 밤 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9일 사이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1994년 역대 1위 기록과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같을 땐 최신 날짜를 1위로 하는 만큼 올해가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7월 최다 열대야 기록을 남긴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열이 축적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남동풍류로 인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가 승온이 되는 효과와 더불어 도심을 중심으로는 열섬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6월과 7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1위로 나타나 더위의 기세가 여름 시작부터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폭염 절정기가 끝나지 않아 올여름에 1994년과 2018년, 지난해를 능가하는 새로운 더위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그제 126명의 온열 질환자 환자가 새로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모두 12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온열 질환 누적 환자는 2,768명을 기록해 지난해의 2.6배에 달했고
누적 추정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작년보다 9명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장 더울 때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되도록 야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때는 그늘을 찾아다니며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에서 닭과 돼지 8만 1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4개, 시군 53개 닭 사육농장에서 7만 3,500여 마리, 196개 돼지 농장에서 2,200여 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닭은 온도가 높아지면 폐사율이 높아지고 산란율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기도는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축산의 환기시설을 빨리 보수하고 정전 등에 대비해 자가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면서 가축 재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복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지친 시민들은 삼계탕으로 기운을 보탰습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한낮의 열기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가 팔팔 끓어오릅니다. 복날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북새통입니다. 뜨끈한 삼계탕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를 입에 넣으니 더위가 한결 가시는 기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또 오늘 또 중복이고 그래서 몸의 보양을 좀 하기 위해서 기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참 맛있고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 속 물놀이장은 사람 반, 물 반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헤엄도 치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달콤한 수박 한 입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아이들 얼굴엔 시원한 웃음이 번집니다. 밖에 날씨 너무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하는데 기대돼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렸고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100여 명씩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누적 환자가 2,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실명 위험이 있다는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첫 소환 불응 후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수감 뒤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소환과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은 실명 위기라며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보와 검사를 현장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수용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실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를 택한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특검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명 씨를 뇌물 공여 혐의 등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검은 명 씨에게 지난 28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명 씨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과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품 목걸이는 잠겨있던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진품과 바꿔치기를 했거나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건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를 강제로 열어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는 명품 목걸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는 모조품으로 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목걸이는 진품이 아니고 행방은 모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주장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한 목걸이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목걸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건데 영부인으로서 첫 외교 일정에 모조품을 착용한다는 것이 미심쩍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바뀐 것도 의심스럽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모조품인 것을 먼저 밝혔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재산 신고에 실제로 빠뜨린 게 맞는다고 해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 구매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도 특검이 가진 의문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진품인 목걸이를 미리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지 또 누군가에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건 아닌지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무역협상단이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협상단이 조금 전인 5시 35분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30일 오후 4시 35분쯤 백악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사에 참석 중이고 또 우리 주요 대화 상대인 스콧 벤세트 미 재무장관도 현재 이 행사에 참석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협상단이 무언가 제안을 가지고 왔고 자신은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향해 있는 우리 대표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현재 백악관에 도착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역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이 곧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측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원래 우리 시각으로 10시 35분쯤 2+2 협상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무역협상단이 전격적으로 백악관에서 곧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고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물이 끊도록 소방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 우리 군이 무장 헬기로 북방 한계선 인근을 위협 비행하며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여단 소속 항공대대 관계자의 녹취 등을 확보한 뒤 북방 한계선 도발 유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해당 항공대대 관계자로부터 항공사령부가 지난해에만 7회에서 8회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로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됐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의 대응과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맞서기는커녕 또 내홍만 노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 대응을 위한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46명 메머드급 특위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간 연장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사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조만이 살 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과 불법의 유착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과 가짜뉴스 대응 TF도 꾸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대응 투기는 야당 말살이란 답을 정해놓고 수사에 개입하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똘똘 뭉쳐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집안 싸움의 민낯을 또 노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검 참고인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호들갑을 떨었다며 무능하거나 비열한 하남자라고 비난했고,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과 함께 하수인 세 글자로 받아쳤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두 번째 특검 압수수색을 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피의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거죠.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고리로 한 민주당 압박에 야권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영 방송 인사권까지 법으로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할 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는데 그 전선을 노란 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법안 5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며 의원 80%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뭐부터 올릴지를 두고는 계속 주사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7월 국회에선 쟁점 법안 가운데 딱 한 개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 산재 사고를 언급하는 등 관심이 큰 노란 봉투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 순서도 전략이고 마지막까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개혁 민생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7월 국회는 다음 달 5일 끝나는데 국회의장이 3일 전에만 공고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쯤 8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야 전략 싸움은 막바지까지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정비하는 정부의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이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 성장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사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사의 해킹 방어 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과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받은 주식배당금과 국책은행의 정부 배당금 등 공적 자금 5,26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5%로 직전 달보다 0.06%포인트 오르며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 지난달 체결된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이 72%로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 승객이 기내에서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 때문인데 해당 항공편 출발이 19시간 반 정도 지연이 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5시 42분 승객 277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인천행 여객기가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이 창가 쪽에 앉았는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떨어뜨린 게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이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서히 뒤졌대요.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현지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들을 내려준 뒤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각보다 19시간 30분 지연 출발하게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급한 일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았고 항의를 좀 하셨다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기내 배터리 과열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프랑스 항공사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기술을 돌려 출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군자동에서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 지시에 불응하다 퇴적원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또 상계동 아파트 앞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했는데요. 시청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유유히 길을 걸어가는 남성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쫓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던 남성이 테이저건에 맞은 뒤 바닥에 쓰러지고 덤벼든 경찰에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겁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 도로를 30분가량 배회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과일을 사서 깎아 먹으려고 과도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남성이 아스팔트에 난 구멍을 망치로 두드리고 다른 남성은 맨홀 내부를 살펴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손바닥만한 구멍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청 관계자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굴착 조사를 벌인 결과 구멍 아래에는 가로와 세로 각각 40cm, 높이 10cm 정도의 빈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분이 또 오셔서 보다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굴착을 해봤고요. 근데 그 결과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구멍을 다시 메꾼 시청은 근처 경전철 공사 현장이나 지하수의 영향, 주변을 지나는 하수관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월의 끝자락에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로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영서 북부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또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4도, 강릉 25.8도, 포항은 26.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6도, 전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월로 접어드는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의심하는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최측근 비서실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왜 전달하려 했는지 등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고가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진 청탁의 핵심은 윤 전 본부장 청탁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나섰는지 규명하는 겁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자금이 목걸이 구매 등에 사용된 적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인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영수증이 압수수색 중 통일교 사무실에서 나왔다며 청탁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 수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최근 귀국한 한 총재의 최측근 비서실장 정모 씨로 향할 거로 전망됩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로 다음 주 김 여사 소환을 앞둔 특검팀의 건진 청탁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인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제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창원 의창 출마를 준비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박 씨 측으로부터 선거에 사용할 카니발 대여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오늘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경로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또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반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재작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이나 국방부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제지 본사와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이후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의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6일 신탄진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신입사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 차원으로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전점거 같은 자료 확보 이런 걸로 나오신 걸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숨진 노동자는 입사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폐종일을 옮기던 중 기계 아래층으로 연결된 개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이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도록 회사 측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압수수색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위반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와
투입구 개방 경고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조립식 구조물을 쌓던 중 구조물을 고정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노동 현장 사망 사고에 노동당국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최근 부산신항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일본 선적 14만 톤급 컨테이너선에 호줄을 푸는 작업 도중 예비 밧줄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예비 밧줄 끝에 걸린 금속고리가 A씨의 가슴을 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잠수사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사 현장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를 반영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늘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품셈은 보편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 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하 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설치 수요가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습니다. 대전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에서 옛 연인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더니 길가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해 차 뒷부분을 막아서고 경찰이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대전에서 연인 관계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범행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차들도 많이 와 있고 이제 구급차도 많이 와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살인자분이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좀.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빌린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A씨는 체포 직전 음독을 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범행에 대한 단서가 되는 물건이나 유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식당 재물손괴와 피해 여성 폭행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으로 발생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옛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구속됐습니다. B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했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도주하려 했어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B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폭행을 행사하고 160통 넘는 전화와 400통 정도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여성을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오랜 시간 피해 여성을 기다린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 경기 동탄과 대구에 이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달엔 울산과 의정부까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왜 피해자에게 묻는 건지 한겨레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울산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3개월 접근과 연락 금지, 1개월 유치장 유치의 잠정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리 없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고요. 피해자는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잠정 조치로 유치장 구금이 이루어지는 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2021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고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 불벌죄도 사라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제재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의 허점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키우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구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민낯을 다뤘습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장비는 넘치고요. 병원 이용률이 OECD 1위라고 하네요.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 OECD 30개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한의사를 빼면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요. 반면 돈이 되는 병상과 장비는 과잉입니다. 병상 수는 OECD 1위고요. MRI 장비는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과잉 공급은 의료 과잉 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CT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모두 OECD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국민 1인당 1년간 지출한 의료비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어났습니다. 고령화와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의료비는 빠르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비명이 커지는 밤샘 근무에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밤샘 야근 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야간 근로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입니다. 이 시간대 재해자 수는 지난해 9,433명, 3년 연속 증가했고요. 2017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밤샘 노동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키우죠. 전 시간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었는데 야간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가 재해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밤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을 찾아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콕 지목한 것도 야간 근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속 밤샘 근무 규제와 추가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등을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라부부 아시나요? 오픈런에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 라부부 열풍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네, 털북숭이 몸과 커다란 눈, 날카로운 이빨에 장난기 가득한 외모를 가진 중국 캐릭터 라부부. 팜마트 매장에서 살 수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에서 추첨을 통해 응모권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입니다. 중고시장에선 정가 12만 8천 원 상품이 150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럼 라부부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우선 유명 연예인들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포장지를 뜯을 때까지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없는 랜덤 박스 방식이 수집의 욕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라부부의 인기 힘입어 팜마트의 국내 매출은 1년 사이 264% 급증했습니다. 여의도와 명동, 홍대, 용산 등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국내 사업을 빠르게 넓히는 중입니다. 7월 3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괴담 탓에 강화도를 찾는 휴가객과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해수와 수산물 검사에서 방사능 오염은 없었다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강화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여름 휴가의 절정기지만 예년과 달리 모래사장에는 텐트와 휴가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도 역시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 시즌이면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펜션협회하고 저희들이 그 논의한 결과 그 실태를 보면 거의 한 35%에서 40%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우젓 최대 생산지인 강화의 최대 어판장도 타격이 큽니다. 북한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월과 비교하면 7월 매출이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젓갈을 사시면 강화도에 많이 오시긴 하는데 여름철 이제 휴가철에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수기인 거 감안해서라도 많이 줄었어요. 이에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직접 해수를 채취해 다시 한번 오염 검사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해수와 유통되는 수산물을 지속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수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이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직접 해수 채취를 하게 됐고, 우리 국민들 강화 유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어업인들은 자구책으로 외포리 수산시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괴담을 확산시키는 유튜버를 찾아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인사들이 참여한 과학기술대회가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는데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과학기술대회. 올해는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양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So the topic of interest, AI, defense, dual use of defense technology, agriculture, agri-food, doing dual pilot project, working together on pilot project. 기조연설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전라북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특히 연설 앞부분과 끝부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림픽 개최 후보지 전북을 언급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몬트리올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양정모 선수가 획득한 곳인데 그 기운을 전북이 받아서 꼭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독일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 예술단체로는 최초로 창작 무용극 고섬섬 공연을 펼치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문화 외교 행사의 첫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과 북미 대륙을 넘나들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글로벌 밑바닥 다지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행선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YTN 오점권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가 삼성을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이스 폰세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시 폰세였습니다. 1회 안타 2개를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시속 156km 빠른 공으로 김영욱을 삼진으로 잡고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2회에는 커터와 체인지업을 섞어가며 3타자 모두 삼진. 폰세는 6회까지 안타 6개를 맞았지만 위력적인 투구로 한 점도 주지 않고 시즌 13승째를 따내며 팀의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Yeah, just go out there like I always say, do my best, and I know my team's going to have my back. So we had great defensive plays. We hit the ball very well. We just played all around great baseball again tonight. 하나는 2회 하주석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고 최재훈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3회에는 리베라토와 노시환이 차례로 솔로포를 쏘올렸습니다. 리베라토는 오른쪽 포울을 때렸고
도시와는 몬스터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8회 김태현의 솔로포를 더한 한화는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위 LG도 KT를 5대0으로 물리치고 한화와 승차를 2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선발 손주영이 7이닝 무실점, 박관우는 1대0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6회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롯데 연승은 6경기에서 멈췄습니다. 기아에서 이적한 NC 최원준이 3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연패에 빠진 키움은 SSG와 5대5로, 7연패 탈출을 노렸던 기아는 두산과 2대2로 비겼습니다. 기아는 연장 10일의 노원 만루에서 결승점을 뽑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시아 투어에 나선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이 계속해서 좋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잔류에 무게를 둔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들이 홍콩 호텔에 도착합니다. 아시아 대표 선수인 손흥민을 외치는 현지 팬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많은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팀 공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의 7번 유니폼과 태극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도 동료들과 몸을 풉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 앞으로도 좋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He's in the squad. He'll train today. What I'm focusing on is he's a Tottenham player. 이전과 달리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입니다. 미국 프로무대 진출설까지 나돌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We out there in the market. We are aware where we maybe want to strengthen the squad. In general, I'm happy with the squad.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홍콩에서 아스널과 런던 더비를 치른 뒤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세안 챔피언십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은 개최국 인도네시아와의 챔피언십 결승에서 전반 37분 응우엔 퐁펑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확정짓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끈적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로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아침부터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합니다.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작은 우산 겸 양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영서 북부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그치고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9.4도, 청주 28.6도, 포항은 26.2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의 한낮 기온 모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월로 접어드는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안가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